이명박 대통령하고 너무 일치되는 게 토론회 가보면 너무 의정이 많고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오셔서 청구하시는 분들의 그 에너지가 잘 느껴지지 않고 조금 사진 찍고 다 가시고 막 이런 거 결혼식 때 이렇게 막 문도장 찍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저도 좀 그런 게 평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오히려 제가 많은 청년분들 이런 거에 되게 열심히 해보셨던 활동가분들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장동혁 의원님께 너무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트럼피즘과 그 유럽의 정세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그 외국의 정세에 따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문화 강국이 돼가지고 항상 그 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한반도 지역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특히 우리나라 냉정국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트럼피즘과 유럽의 어떤 트렌드를 짚어보고 여기서 좀 테이크어웨이할 거, 우리가 조금 운영해서 가야 할 것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우리 아젠다까지 제가 이제 제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트럼피즘을 보면은 뭐 트럼프의 팬덤이라던가 뭐 과격하게 뭐 어메리칸 퍼스트 이런 식으로 되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보는 그런 트럼피즘인 거고 우리가 봤을 때 트럼피즘이 그 국내 정치에 작동하는 방식들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지형하고 비슷하고 그 정치 지형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좌파 버전의 트럼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파 진영에 되게 고만고만한 리더십으로 절대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아젠다로 보수파가 강하게 결집을 하고 그리고 아스팔트 해석까지 연대하면서 확장이 됐었는데 그 연대들이 다 무너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파는 뭐 무당층이나 일반 지지층에게도 상당히 외면을 당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은 그들에게 스트롱맨인데 우리한테는 스트롱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트럼피즘을 해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내 정치의 트럼피즘이 작동하는 방식은 기존 우파 엘리트에 대한 그리고 기존 엘리트 정치에 대한 반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왜 우파는 질이 널널한가? 우파의 엘리트가 없습니까? 실력이 없습니까? 도덕성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지지층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도권 우파 정치, 제도권 우파 언론이 지지층의 열기와 여론을 담아내지 못하고 그들만의 엘리트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피즘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웹조사를 돌려봤더니 좌파 지지층은 MBC에 대한 신뢰도가 77%예요. 75%에서 77% MBC가. 근데 좌파들은 김어준 신뢰도만 50% 조금 못 미치게 나오거든요. 40%가 나오는데 조선일보 신뢰도는 5%, 10%입니다. 근데 우파에서는 어떨까요? 우파 사람들이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 김문수를 찍었던 사람들,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었던 사람들, 조선일보 신뢰도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30%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파에서는 MBC 신뢰도가 한 2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런데 정치 현실을 보자고요. 근데 정치 현실을 보면은 MBC나 김어준은 어떻게 합니까? 지지층들의 여론을 굉장히 잘 반영해서 지지층들한테 사랑받는 언론인 거죠. 네. 근데 조선일보는 어떻습니까? 엘리트주의적인 정론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거죠. 좌우파 모두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층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효능감을 우파의 엘리트 언론, 우파 엘리트 제도권 정치인들, 뭐 서울법대, 뭐 유사 출신 즐비하죠, 발표 출신 즐비하죠, 받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파가 정치적으로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클린턴 때 뭐 It's the economist 때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It's the politics 뜻이에요. 정치가 없기 때문에 정책도 실종이 되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좌파들이 던지는 사탕 포퓰리즘, 쿠폰 정치에 빠지는 것입니다. 네. 그게 트럼피즘이 던지는 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트럼피즘이 또 던지는 것은 뭐냐면 욕망에 대한 충실한 본능에 대한 질주죠. 근데 그 본능에 대한 질주를 기존의 엘리트 제도권 정치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웃사이더형, 그리고 제도 파괴형, 시스템 파괴형 리더, 강한 리더에게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피즘이 또 이제 주목할 것은 러스트벨트의 부활인 거죠, 제조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파가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한국판 러스트벨트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TK, PK. 그러니까 예전에 김문수 후보님이 TK에 나오셨는데 그 당시에 대구시장 대구시장이었나? 아니 대구 의원이 나오셨는데 그때 안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단적으로 지금 우파의 현실을 말해주는데 수도권 기반의 친이계 정치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경원, 또 윤상현 의원은 친이계는 아니었지만 윤상현, 나경원,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김문수, 홍준표. 수도권을 기반으로 했던 엘리트 친이계 정치인들이 TK, PK와 되게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TK의 그때 지역 정서가 어땠냐면은, 우리 공장들 다 우리도 다 뺏겼는데 왜 여기 가서 펴달라고 하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나 김문수 후보님들이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TK에 대한 기반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TK, PK로 다시 영어처럼 다루고 하지만 그게 잘 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수도권 TK의 그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처럼 플로리다를 보수 우파의 헤드쿼터로 재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반을 먼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 정치인들이나 일부 중도 지향하는 정치인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까지 영남 중심의 정치를 할 거냐. 영남 중심을 버리고 영남을 버리고 수도권 중심 정치를 하자고 하거든요. 근데 수도권 중심 정치를 하려면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정치를 하려면 영남을 버려서는 안 되고 영남을 기반으로 개혁하고 혁신하고 새로운 문제를 발굴해서 진출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전 세계적인 그 트럼피즘이 이제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에 영국 개혁당 그리고 폴란드 대선 모두 강성 우파, 즉 하이브리드 우파라고 하는 민생 중심, 그러니까 엘리트 중심이 아니고 기득권 중심이 아니고 민생 중심 강성 우파 스피노프 정당이 1당이 되거나 대선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되게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트럼프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이 거기서 테러가 일어나거나 학살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군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친미 정권을 세우거나 이제 평화적인 민주주의 방식의 그 정부 시스템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데 다국적인 방식이고 공식적으로는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데 지금은 아예 그리고 트럼프가 폴란드 나보츠키를 막 지원한다거나 또 지금 또 개혁당의 날세프라드를 지지한다거나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친중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룰라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 나라의 내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그 보소나로의 그 특검, 내란 특검 이런 것도 내란 수사 이런 것도 이제 인권에 반한다. 그다음에 헌법 질서를 어그러뜨린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전 세계 그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데 약간 트럼피즘의 지점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반중 그다음에 우파 같이 연대 멜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1대1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자기 방식의 1대1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패권 국가가 딱 분리돼서 냉전 시대처럼 이렇게 분리장벽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적과 적이 공생하는 관계로 가는 거죠. 네. 중국의 친중 정치인이 있고 또 친미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파 정치도 어떤 태클을 탈 것인가. 오늘 모스탄 그 전 대사가 와서 지금 우리나라 많은 우파 지지층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게 왜 그러냐? 이재명은 좌파 버전의 트럼프, 푸틴, 시진핑이 다 하고 있는데 우파에는 스트롱맨이 없다. 그리고 스트롱맨을 지키지도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라도 좀 기대고 싶다라는 그런 씁쓸한, 우리 씁쓸한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정치 현실이다. 그러니까 뭐 정치 단위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정치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 유럽으로 잠깐 건너가 볼게요. 유럽의 경우에 지금 제3당 물결이 거세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당제와 제3당 물결 이제 그 다당제와 제3의 물결 속에 그 스트롱맨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는 것은 너무 지금 이 사회가 다
분절화되고 다 세그먼트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요새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젠더 갈등이죠, 남녀 갈등이죠, 또 세대 갈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역 갈등이 있습니다. 또 뭐 그런 소득에 따른 인컴에 따른 소득에 따른 그런 격차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식의 또 영원한 패권이 무너져 있고요. 지금 이제 호남도 비록 3%의 그 투표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대남의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 40% 50%가 이탈을 했어요. 뭐 이준석 지지라든지 홍준표 지지라든지 윤석열 지지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 자꾸 영남이 여기가 주다 보니까 옛날 정치를 보시는 분들은 아 호남은 안 바뀌어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영원한 패권적인 걸로 보는데 그거는 이제 무너졌다고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려면 왜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세대 갈등이 가장 크다는 거, 정치적 분열은. 그래서 이제 정치 혐오와 이제 분열 가속 때문에 지금 보면 우파도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뭐 또 한동훈 지지층, 이준석 지지층 그냥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분열이 가속화돼서 다당제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스트롱한 사람이 먹는 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개혁당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지지율이 전체 정당 지지율이 35%를 넘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DJ 때 호남으로 돌입했었는데 DJ가 호남 지분을 확실하게 챙겨가지고 김종필 그 당하고 이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저쪽 우파가 쪼개지니까 이겼었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개혁당도 보면은 좌파들이 분열해가지고 좌파들의 의제도 뭐 노동당, 뭐 환경, 뭐 저기 강남 좌파들도 자유민주당, 뭐 그다음에 PC를 중시하는 뭐 녹색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좌파들은 자꾸 갈라지는데. 저 미국이 바이든이나 뭐 해리슨을 내세운 것처럼 확실한 스트롱한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나일슨 페라즈라고 하는 그 브렉시트 의제를 주도했던 신생 뭐 장외 중심의 우파당이 결국에는 33%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1당이 된 겁니다. 지방의회 때. 근데 제가 데이터를 조금 봐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지지율이 최하가 11%까지 떨어졌다가 최고점이 면접 기준에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가 38% 갤럽에서 그리고 갤럽에서 무조건 다음 정권을 우파로 뽑겠다가 그게 40% 있어요. 사실 김문수 후보님이 대선에 나왔을 때 다른 변수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파 지형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의 그 지형이 공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던 행동하는 우파들이 굉장히 이탈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분열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확실한 강력한 지도자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한 가지 또 특징은 뭐냐면 지금 이제 쿠폰 정치를 이재명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스페인에서도 굉장히 만연하는 좌파식의 포퓰리즘 정치거든요. 자꾸 이득을 나누는 정치. 네. 세금을 15만 원 거두면 그러니까 15만 원을 꽂아주면서 다시 5만 원을 걷는 정치. 네. 그래서 30만 원이 어딘가에 자기의 정치 자산화 되는 정치. 네. 그게 바로 좌우를 넘나드는 민생 중심 포퓰리즘이고요. 사실 그 우파는 지금 보면은 뭐 이탈리아 멜로니 굉장히 친기업 정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인기를 얻고 있고 그 반대로 프랑스의 르펜 같은 경우는 마크롱의 친기업적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오히려 친노동 그리고 친농업 스탠스로 해가지고 오히려 민주우파의 길을 가고 있고요. 또 이 말레이도 확실하게 친미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10% 과세를 묶어줬어요. FTA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말레이도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그러니까 민중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이죠. 우리한테 확실히 꽂히는 형편이 뭐냐, 패시가 뭐냐, 사람들한테 어떤 이득을 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그 의제 설정할 때 항상 우리가 기본소득을 반대할 때 그러면 기본소득이 아닌 어떤 우파 의제로 이것을 사람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잘 트랜스레이트 해가지고 메시지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정치 멸사를 만들려면은 적폐와 주적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적폐가 무엇인지. 그러면은 이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계층과 어떤 정치적 가치를 가지고 무분화해야 될 것인지 연대해야 될 것인지. 지금
이제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파의 제도권 정치와 언론이 그들만의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담중론으로 정치적 단위만 얘기하면서 현실과 유기된 것을 탈피하려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디어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대 구도가 지금 투피 청년 정치, 청년들을 발굴한다고 하면서 갑툭튀하는 그런 정치인들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준석 갑툭튀했죠. 갑자기 뭐 이렇게 트레이닝 정당에서 트레이닝된 게 아니라 갑자기 무슨 비례위원장 딱 꽂아가지고 한동훈 이 당에서 트레이닝되지 않았죠. 서사가 없죠.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당대표 됐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탈피하고 우리가 뭐 좀 작가들 얘기를 다시 꺼내서 그렇겠지만은 친명호가 이렇게 부활하게 된 거는 예를 들면 뭐 노무현의 왼팔 오른팔 그런 서사가 있었잖아요. 이광재, 누구죠? 안희정 이런 식으로 뭐 문재인의 노무현의 친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죠. 그럼 이번에 서울지법 사태도 보면은 JTBC 기자는 딱 빼주고 거기서 이렇게 억울하게 그냥 서 있던 사람들을 지금 7개월 넘게 두고 청년들이 되게 분노하는 거는 이런 불공정한 문제에 대해서 또 비례 원칙을 굉장히 어긋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생겨져 있는 사람들을 7개월씩 두고 가는 게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또 보수파는 무슨 뭐 법치를 따르고 뭐 보복자를 보호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오히려 그 친구들이 무슨 사인을 위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의 그런 불법적인 부분이나 그 반헌법적인 그런 내란 수사 이런 것을 항거하는 마음으로 나간 청년들을 그런 식으로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더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것에 굉장히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사가 없다. 배신 서사만 있고 참인 서사만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일례로 오늘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 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본인이 한 뭐 삼선하시고 그다음에 방역단체장 재선하시면서 20-30년 동안 부자진이 한 명도 안 바뀌었대요. 그때 있던 친구들하고 20년, 30년 가서 되게 되게 뭐라고 할까요? 효율적인 그런 팀을 구성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강선우 사태를 보면서 왜 이 보수파는 이런 스토리를 팔지 못하지? 예. 그래서 또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여기 국민의힘에서는 갑질대화는 누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제 스토리를 제대로 이렇게 만들지 못하는 거는 항상 청년들을 일회성으로 소비하고 어디서 뭐 금메달 따다 정치와 아무 상관없는데 어디서 뭐 사상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그럴듯한 그런 타이틀을 가져와서 써먹는 이제 그런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제가 부정선거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부정선거 문제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백칠명 어떤 의원님도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이슈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계신데 이 부정선거 이슈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치 현실과 정치 당위가 있고 정치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치적인 현실로 봤을 때 모든 데이터가 같은 거 뭐냐면은 특히 보수 우파의 지지층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 때문에 개혁을 했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다수예요. 60% 이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 개혁하는 거에는 민주당의 폭주, 예상 폭포가 있었다는 거는 80%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의견은 각자가 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과 상관없이 김문수 후보가 지더라도 부정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일단 모든 데이터가 얘기하는 것은 국민 지지층 70% 이상, 80% 이상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분야적 이슈가 아니라 좀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슈로 바꾸려면은 대안 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3대 아젠다라고 생각하는데 선거개혁에 관한 3대 아젠다를 푸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수개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선관위를 개혁하고 그래서 이런 확실한 딱 리더가 확실한 거를 제시를 해줬을 때 이 부정선거 이슈가 이 우파를 결집하는 동력이 되지 계속 우왕좌왕하면서 이거를 노루새로 가져가면 지지층들끼리의 분열적 아젠다만 계속